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금리 인하를 주문하던 여당이 이제는 금리 인하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던데요. 코픽스 금리 내렸다 때 그래도 주담대 금리 안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자, 여당이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올해 하반기에는 첫 번째, 가상금리 올릴 것이고, 두 번째, DSR 확대할 것이고, 세 번째, 대출 중단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가능성만 이야기한 거예요. 확률은 높지 않은데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대출 회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번 성공했죠? 가상금리 은행권에서 주담대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가상금리 올리고 있다. 2번 DSR 확대한다. 지금 현재 아직 유주택자 전세 DSR에 대해서만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추진 중.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올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얘는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는 100%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꽤 가능성이 높은 거다. 요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고 아마 곧 발표 날 거예요. 근데 요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할 거다. 이번 정부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게 호의적인 분들은 뭐 부동산 이렇게 잘 살리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값 절대 안 떨어뜨릴 거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번 정부가 경제 살리는 거 본 적 있냐.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당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에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는 총재 면담해가지고 일개 의원이 그랬다. 그리고 나중에 막 금융 쪽 업계에 있는 뭐 한 자리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애다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저 최근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하는 금리 인하는 외환이나 집값, 가계부채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15일 국내 물가 안정세에서 오늘이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을 했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국내 부동산 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한국은행 뭐 소비심리 보면은 회복됐고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하다가 지금은 그렇죠. 의원 때도 아니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다. 즉 금리 내리라고 압박할 때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정신 차리고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결정해야 된다. 왜? 금리 내리라고 해서 문제 생기면 우리 탓이고 금리 한국은행에서 알아서 한다 하면은 너네 탓이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점은 뭐다? 소상공인들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랑 금리인데 환율도 이례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험성을 강조를 했다. 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금융 당국에 대해서 그 시중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뭐 코픽스 금리도 말씀하셨는데 코픽스 금리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번 코픽스 금리 어땠어요? 한 달 전에 코픽스 금리 올랐습니다. 근데 누르니까 오히려 시중금리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가상금리를 막 붙이고 있는 상황이요. 최근에 코픽스 금리 떨어졌다고 하는데 가상금리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2022년 10월에 정점 찍고 11월부터 금리 떨어졌는데 이때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랐는데 시중금리 1%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정부에서 관치로 눌렀으니까. 근데 이 관치금융의 폐해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치금리의 역습. 소상공인 더 때렸다. 왜? 관치금리가 어디에만 들어갔어요? 물론 자영업자들 뭐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혹은 대출금리 까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관치금융의 그 대부분은 어디로 들어갔다? 금리 낮추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주담대로 들어갔다. 부동산 시장 살리려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소상공인을 더 때렸느냐? 주담대도
많이 낮췄지만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대출도 조금 낮추지 않았냐, 때린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상속세, 그 다음에 뭐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 감세해주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게 서민 증세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알려주시면 유추를 해서 열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세 줄여주면 서민들도 상속세 준다. 증여세 줄여주면 서민들도 증여세 준다.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도 줄여주면 서민들도 같이 준다. 그러니까 이거 서민 감세지 이걸 왜 서민 증세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순간 제가 멍청이가 된 줄 알았어요. 맞아요? 물론 서민도 감세가 되죠. 서민도 감세가 되지만 그 부족한 세수는 어떡할 거예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뭐 부가세라든가 뭐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요, 부자 감세돼가지고 양도세나 혹은 법인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올랐습니다. 정부 수입을 보면. 그런 거고, 왜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냐? 자, 보시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4.85%다. 주담대 평균 금리보다 높죠? 근데 언제까지?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출이 오히려 주담대보다 평균 금리가 낮았다. 근데 정부가 가계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계속 내려서 지금 주담대가 훨씬 더 낮아졌다. 그러면서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니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그것 때문에 이 가계부채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가로막는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되면요, 주담대도 문제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소상공인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피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이 되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감세하면 서민 증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기도 금리 낮춰서 가계부채 늘리면은 어딘가에서는 그만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추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못 낮추는 상황이 오는 거다. 이게 피해가 다 저렇게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살리려고 지금 자영업자들 싹 다 죽이고 있어요. 얼마나 죽었냐? 작년에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증가다.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11.9만 명 늘어났고 사업 부진이 주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사업 부진이 48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언제 이후? 금융위기 터진 그 당시 2007년 터지기 직전이죠. 그때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그 다음에 뭐 양도 양수 매우 적죠. 법인 전환 매우 적죠. 기타 아니면 사업 부진,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잘 된다면서요. 지금 상승장려 거래량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임대업 다 무너집니다. 건설업 전세가 폭등한다면서요. 월세도 폭등한다면서요. 자영업자도 지금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리고 고용은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11만 1,400명 줄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용을 했나요? 아니요. 고용을 한 게 아니라 폐업을 한 거죠. 이게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다 저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질문 붙여가지고 이어서 보면요, 한국 금리가 3%대고 미국 금리가 5%대예요. 미국에서 내린다고 우리나라가 서둘러 내릴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8월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게 금통위 7월 11일이었죠. 그 전주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로요? 절반 이상이 8월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60% 정도는 8월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한 40% 정도는 10월 금리 인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건데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창용 총재 말하는 거 봤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집값, 가계부채, 환율. 그러면요, 얘는 어차피 한 묶음이에요. 근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2.2%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5% 잡았죠. GDP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을 낮춘다고 하는데 이거 7월 추세만 보더라도 7월에 넘어설 것 같아요. 이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선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환율 때문이죠. 환율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다. 환율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 보면 어때요? 자,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환율이 미쳤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오늘 또 뭐 때문에 올랐대요? 트럼프 피격 때문에 올랐대요.
트럼프 당선되면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언제 올라요?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금리 올리다가 경제 위기 와서 금리 내릴 때 온다. 튄다. 이번에 워낙 장기적으로 튀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데 이게 역대급이에요 지금 환율이. 환율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른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도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뭐가? 금리가. 당연히 이자를 더 주는 대로 가죠. 빌리는 건 이자를 덜 받는 데서 빌리고. 근데 미국이 더 안전하죠. 한국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일로 흐르는 거예요. 달러가 당연히 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금리 내려도요. 금리 내리면 가뜩이나 미국 채권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했죠. 금리가 미국이 더 높았으니까 미국 채권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안전자산이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 환율이 튀는 건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따라서 금리 내린다고 해서 그 달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긴축은 더 하지 못했더라도 완화를 줌으로써 상대적 긴축이라도 하려고 하는지 가계부채 언급을 했고 환율 언급을 했는데 그게 잡히지도 않았는데 과연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본인이 한 발언이 있는데 그리고 물가도 말씀드렸지만 채소값 다시 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가 잡힐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채소값입니다. 채소값이 한 달 만에 11%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 나왔는데 2.4%의 물가가 과연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 왜냐면 통계 개편도 할 만큼 다 했어요. 물가 가중치에 대한 통계 개편 23년 말에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GDP에 대한 통계 개편 최근에 했죠. 개편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올해 금리 반반이라고 그랬어요. 한 차례 내리든가 안 내리든가.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내릴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내리든가 안 내리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건요. 코로나 때만 가능했던 일이지. 역대급으로 금리를 급격히 내렸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 와서 그게 되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